예, 저는 이종회입니다. 따로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일단 새로 시작하고 지난번 처음 의료개혁 관련해서 했는데 주로 윤석열 정권의 의료개혁에 대해서 주로 많이 짚어봤고요. 그 이후 전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래저래 한번 얘기들을 나눠 봤습니다. 오늘은 그저께 선거가 있었죠. 이 선거 평가를 하는데 그저께 있었던 걸 오늘 하는 거라서 상당히 그 부담을 이제 안고 부탁을 드렸고 부담을 안으시고 대답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차분하게 이렇게 정리해갖고 얘기 한번 준비해서 같이 토론하고 이런 자리가 된다기보다는 오늘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 돌아가는 상황과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야 될 건지 바라봐야 될 건지 나가야 될 건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일단 구체적인 얘기는 오늘 발제 선생님께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김민아고요. 네, 시사평론가라고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TV나 뭐 라디오 이런 데 나가서 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이런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정치 뉴스 이런 걸 많이 다루는데 라디오 방송국에서 만난 홍성만 소장님이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과거에는 좀 이제 신상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시사평론가라고 하고 다니고 있는데 과거에는 제가 이제 민주노동당에서 일을 했고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에서 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이 분당을 한 이후에 진보신당에서 경기도당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늦게 나이가 30살 다 돼서 이제 군복무를 해야 돼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갔다 오니까 당이 그때 산산조각이 나 있더라고요. 통합진보당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그때 통합진보당으로 간 사람들하고는 달리 이제 진보신당에 남아서 중앙당에서 일을 하다가 그때 이제 홍사 선생님이 대표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이제 진보신당이 총선에서 2012년 총선에서 1.14% 얻고 당이 해산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직자들이 임금이 저임금이 돼서 좀 어렵게 나름대로 활동을 하다가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미디어스라는 인터넷 신문에 갔어요. 그때가 2013년 초인데 그때부터 이제 뭐 뉴스라든가 뭐 시사 평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글이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하게 됐고 2017년 이후에 이제 미디어스라는 인터넷 신문도 그만두고 이제 그냥 시사 평론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에서 일하기 전에는 그때는 2007년인데 잠깐 2006년에 이 건설로도 전에는 덤프현대였는데 덤프현대에서 이제 지부에서 있다가 중앙에 본조라고 부르잖아요. 본조에 잠깐 있다가 그때 이제 건설로도가 산별로 통합되면서 그때 그만두고 이제 민주노동 활동을 하고 뭐 이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셨으면 하고요. 이번에 총선에서 뭐 노동당이 1번 비례대표 1번 여성 건설 노동자를 했길래 비례대표로 했길래 상당한 지지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표를 어디다 했다 이것을 이제 뭐 굳이 얘기하기에는 제 얼굴을 보셔도 대충 뭐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투표를 어떻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 이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투표를 어떻게 했을 것이다는 짐작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총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총선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과연 총선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홍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총선에 대해서 뭘 얘기해야 됩니까? 뭘 얘기해야 되죠? 총선에 대해서? 그랬더니 평소에 하는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하는 얘기를 일단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어울리는 또는 관심 있으실 만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뭘까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일단 총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언론이 평가하는 대로 범야권 192석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범야권의 대승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결과는 다 아실 것이고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당이 합쳐서 이제 175석을 얻은 것이고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은 거죠.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이 13석입니까? 12석이 13석입니까? 12석이죠. 12석. 그렇죠. 12석이죠. 12석을 얻은 거고 진보당이 1석, 그다음에 개혁신당이 지역구 1석, 비례 2석. 그리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새로운미래당 1석, 지역구 1석. 네. 그 정도를 얻은 건데 이게 범야권 압승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폭망이다. 윤석열 정권은 심판받았다. 이렇게 대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코어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일단 언론 평가나 이런 걸 보면 윤석열 정권이 패배했다라는 거에 동조를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로 패배를 한 거냐에 대해서는 약간 시선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더 크게 길 수도 있었는데 민주당이 공천을 좀 잘못해서 예를 들면은 중간에 나온 양문석 후보의 부동산 관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김준혁 후보의 거의 음담패설 릴레이 음담패설에 가까운 그러한 이제 망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일부 보수 유권자층이 결집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가령 이 부산경남 같은 데서는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보수 유권자층의 반감 그리고 조국 대표도 PK 지역에 굉장히 많이 갔는데 조국, 문재인 두 사람을 보면 보수 유권자층은 이제 화가 나기 때문에 PK 지역에서는 보수 유권자층이 결집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의 의석을 못 가져갔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일부 있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양문석, 김준혁 이런 후보의 이제 리스크 때문에 의석 일부 더 가져갈 수 있는데 잃었다. 그래서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좀 위안 삼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김준혁 후보가 나간 제 고향이기도 한 수원에서 수원정 이런 데서 상당히 이제 무효표도 많이 나왔다. 그게 이제 전반적인 민주당에 대한 특히 그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후보에 대한 어떤 반발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을 낳고 있는데 민주당에 가까운 쪽에서 하는 얘기는 조금 또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전하고 그러니까 직전 총선하고 이번 총선하고 비교해봤을 때 민주당이 가져간 의석수는 사실 숫자만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이게 상황이 달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한겨레 신문 1면이나 이런 데 나온 민주당 측의 평가를 보면 지난 총선에서는 코로나19가 있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후반기에 들어선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들어섰으면 아무래도 이제 동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정권이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상당히 비상한 상황이다라는 유권자들의 판단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때 여당이었으니까 정부 여당이 힘을 몰아줬다. 그래서 비상 상황이라는 그러한 어떤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표를 몰아줘서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세력이 위성정당 합쳐가지고 180석이 나온 거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 어쨌든 2년차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가 없었는데도 역으로 야당한테 이렇게 많은 표를 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가 비상 상황이라고 유권자들은 생각한 거다. 즉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이제 똑같은 의석수지만 상황이 매우 달라서 굉장히 어쨌든 국민들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라는 거 하는 질서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많은 힘을 몰아줬다.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이 있는가 하면 언론에서 또 안타깝게 다루고 있는데 정의당이 한석도 못 얻어가지고 이제는 원외정당이 됐다. 이런 걸 한편에서는 또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있어요. 이런 게 복합적으로 지금 언론에서는 좀 나오고 있고 이른바 제3지대 정당이라고 하는 게 이번 총선에서는 좀
일정 시간, 일정 시점 이후에는 좀 핫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 핫하지 않았죠 별로.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 등장을 했고 제3지대 정당들이라고 하는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가 별로 그렇게 유권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들이 지적이 되는데 그 점에서 사실 특이한 사례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화성을이라는 지역구에 나가서 개혁신당이라는 당이 그렇게 조직력이 세거나 뭐 조직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러한 세력이 아닌데 거의 개인기로 사실은 불리한 지역구를 돌파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가 3파전이었는데 보수표가 두 후보로 갈리는 지역이었거든요. 국민의힘 후보하고 개혁신당 후보하고 그리고 민주당 후보는 공용훈 후보로 하나로 쏠리는 국면이었는 그런 구도였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불리한 상황을 개인기로 돌파했으니까 아마 이준석의 앞으로의 몸값은 보수 정치에서의 몸값은 상당히 올라갈 거다. 오늘까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쇄신한다고 하고 그리고 총리가 그만둔다고 하고 뭐 지금 참모들도 다 사표냈다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그만두고 새로 온다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다 예를 들면은 총리 물망에 오르는 사람은 김한길, 김병준, 그다음에 뭐 권영세 이런 사람도 있고 권영세는 이번에 용산에 살아남았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다 얘기하더라고요. 원희룡 뭐 말하시는 사람 다 얘기하는 분위기인데 대부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어쨌든 그렇게까지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 위주로 얘기가 되고 비서실장도 그만뒀는데 뭐 장제원 또 김한길 또 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했던 그런 사람들 위주로 거론이 되고 있어서 윤석열식 통치의 방식이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미 하루 만에 방향이 그렇게 잡힌 것 같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당은 상당히 지금 성적이 안 좋았는데 윤석열 정권의 방향이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오늘까지는 분위기가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맥락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어쨌든 이 민주당이 상당한 많은 의석을 가져갔다라는 게 다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엄청난 의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내분이 일어날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민주당이 엄청나게 많은 의석을 가져갔으니까 이게 야권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이럴 수 있었던 동력은 뭐냐 이거는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이럴 수 있었던 동력은 뭐냐라고 할 때는 대부분의 언론은 이제 정권 심판론이 이번 선거의 구도를 전체적으로 지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겠죠. 정권 심판론이 당연히 뭐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투표를 많이 했다 민주당 지지층이 이런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원래 윤석열 정권을 들어서게 했던 세력들의 연합이라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과는 좀 다른 결의 소위 말하는 뭐 안보라든가 그 다음에 또는 어떤 국가주의, 권위주의라든가 이런 것과는 다른 결의 이 그들 말로 하면은 좀 자유주의적인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이러한 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2030 세대로 표출되는 뭐 공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의라든가 뭐 이런 거를 추종하는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요 하나의 그룹들이 있었던 건데 요 두 개 그룹이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는 힘을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도록 했던 거고 그 역할을 중간에서 뭐라고 할까요? 담론적으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은 이준석이었던 거죠. 그 역할을 했던 게 중간에서 그 담론에 어떤 얼마나 그 담론이 세련됐는가 얼마나 고차원적인가를 논의로 하고 그 차원의 어떤 논담이나 이런 걸 논의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세대로 번역하면은 이 노년층과 그 다음에 청년층이 일종의 4050에 해당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세대를 포위해서 그래서 이 세대의 민주당 지지층을 다른 세대가 포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그 지지층이 보수의 핵심 우군이다. 지난 대선에 이렇게 봤던 건데 이번 총선은 이 우군이 정권 심판론으로 의해서 깨진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대남이라고 부르는 2030 남성들이 이번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거나 비례대표 이 정당 투표에서 개혁신당을 지지하거나 일부가
또는 아예 그냥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런 흐름이 형성된 것 같아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들 이제 이 2030 남성들이라는 또 보수 유권자층이라는 세대가 어쨌든 군대를 갔다 온 경험들이 다 있고 군에서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최수근 상병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어떤 정서적인 그런 지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상병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선거가 닥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최수근 상병 문제가 다시 점화가 되고 이게 이제 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다시 정권 심판원에 불이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2030 세대의 어떤 투표 적극성에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보수 정권이 선거연합을 지난 대선에서 만들었던 선거연합이 붕괴됐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이게 좀 작은 이유라고 하면 물론 사건 자체는 작은 사건은 아니지만 이게 하나의 이유라고 하면 두 번째 좀 더 거시적인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이 2030 남성들이 걸었던 기대가 좀 무력화됐다라는 감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졌던 기대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공정이라는 측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논란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제 어떤 수사라든가 수사기관의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라는 감각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이 젠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세대는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당연히 보는 흐름이죠. 소위 말하는 조금만 뭐 해도 이게 페미니스트다라고 해서 막 일종의 정치적 테러를 감행하고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요 별로 꺼리지 않는 그러한 어떤 측면이 있는데 그것의 어떤 정치적인 표현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여성가족부 폐지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근데 여가부 폐지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준석을 괴롭혔다, 내쳤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공정이나 상식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의 어떤 우군이 돼야 될 고리가 여기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총선의 패배의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의사라든가 뭐 이런 기득권 집단의 입장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지금 수용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의사 집단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층이 유권자에 대한 어떤 흡입력을 가질 수 있는 선거연합을 스스로 정권 운영 과정에서 해체했다. 그게 주요하게 이 국민의힘이 유권자의 어떤 보수적 유권자의 결집을 충분히 이뤄내지 못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적 유권자가 충분히 결집이 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가져갔다를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죠. 민주당 유권자들은 왜 범민주당 유권자층은 어째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권심판론에 편승하고 정권심판론이라는 이 구도에서 적극적으로 투표행위를 했느냐 이걸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 현대의 대의민주주의에서 투표를 통해서 이 지지층을 동원하는 체제의 어떤 본질적인 뭐랄까요 논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이런 지향을 가지고 이런 노선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그 세력을 반대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를 반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최대한으로 우리 쪽에 우리가 여러 가지 흠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지만 최대한으로 우리 쪽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 상대를 반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쪽에 힘을 실어주십시오라는 게 기본적인 선거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기본적인 이 지지층 동원 논리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 프레임 자체가 전형적인 그런 프레임이죠. 정권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리고 민주당에서 소위 말하는 공천 논란이나 이런 게 좀 있더라도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이 민주당의 지도자가 사법 리스크가 있고 뭐 스타일이 좀 가볍고 언행이 가볍고 여러모로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권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몰아주십시오. 이렇게 지지층을 동원했는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의 반대의 축들이 서로 성립됐기 때문인데 윤석열을 반대해야 한다라는 정치적 축이 하나가 있었지만 또 이재명으로
이재명으로 윤석열 반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을 반대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축이 있는데 보통 이재명을 반대해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축은 보수 유권자층에서 이제 선호하는 축이거든요. 선거 논리에서는. 근데 범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이재명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을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축이 일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동안 민주당 지지율이 이른바 박스권에 묶여서 상승하지 못하는 국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공천 논란 당시에 소위 말하는 비명 행사 공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민주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비주류들은 공천을 주지 않고 이재명 친명계 위주로 공천을 줬다. 이래서 그때 당시에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이걸로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이번 선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전망을 했는데 그때 이제 등장한 두 가지 변수가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이종섭 대사 논란이었고 그러면서 뒤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뒤로 물러나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무대 위로 올라온 그러한 효과가 첫 번째로 발휘됐고 두 번째가 이번 선거의 가장 문제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조국 혁신당이 지지율 획득이나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거기서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서 추가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재명을 반대해야 한다라는 축이 민주당의 범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그러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최대 동원 체제가 이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인해서 완성이 됐고 그러면서 어떤 효과가 발생했냐면 민주당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국 혁신당이 있지 않느냐 대체제로 그래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고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나 또는 불충분함을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그걸 통해서 윤석열을 반대하는 걸로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논리가 여기서 형성이 됐는데 문제는 조국 혁신당의 선거 전략은 소위 말하는 지민비죠. 그래서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찍어주지만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찍으십시오라는 게 이 거의 이제 위성정당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방송에 나가서 이걸 위성지망정당 전략이라고 불렀는데 위성지망정당 전략을 펴면서 이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났던 범민주당 지지층이 조국 혁신당이라는 필터를 거치면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이런 효과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원래는 범민주당 지지층으로 뭉쳤어야 될 게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복구가 되는 현상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반대 전선이 범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강력하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선거의 주된 어떤 갈등의 전선이 되면서 정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보통 이 대부분의 이제 한국에서의 지금까지의 선거는 보통은 이제 제1야당이 이런 식으로 선거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됐든 견제론이 됐든 정권을 반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힘을 몰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선을 짜는데 보통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이 정권 안정론으로 응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는 경제를 살려야 되고 그리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느냐. 이 발목 잡는 야당을 이번에 반대해야 된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 심판론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국민의힘은 다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심판론으로 대응을 한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재명 조국 심판론. 이걸로 대응을 하면서 이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효과가 벌어지면서 이 심판론이라는 전선에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밀렸다라는 측면. 그런 게 민주당의 이 어떤 득표에 최대화를 이루게 된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적해야 될 게 국민의힘에서 최대의 보수층의 지지가 동원되지 않았던 원인에 대해서 하나 아까 얘기하다가 빠뜨린 게 있는데 보수 지지층이 분열된 측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이 정권 심판론이 커진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권의 운영을 이 선거 전략을 잘못 짰기 때문이냐에 대한 갈등이 보수 유권자층 내에서 존재했는데 그게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 초기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어떤 발언이라든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한 것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불편하게 생각했는지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울에 공천하라는 것은
사천 아니냐라는 어떤 명분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보수 지지층이 한동훈 편과 윤석열 편으로 나뉘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균열에 원래 이런 균열은 사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균열인데 이 균열에 많은 역할을 한 게 사실 유튜브입니다. 보수 유튜브 이런 사람들이 그 뭐 나름의 목적이 있겠죠. 정치적 목적보다는 돈을 벌 목적이 아까웠던 것 같은데 한동훈이 대권 주자니까 개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트집을 잡아서 벌써부터 자기 정치하고 있다. 이런 논리로 막 이렇게 유포를 하면서 윤석열, 한동훈 이 지지층의 책임론을 가지고 분열하는 현상들이 일어났고 이게 마지막까지 일부는 복구가 안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 이후에 이 선거 패배 책임론을 놓고 지금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여당 내에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온건파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쪽하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하고 지금 일전을 벌일 태세인데 어쨌든 이게 지금까지도 복구가 100%는 안 되고 있다. 그런 점들도 보수 유권자층의 어떤 최대 동원을 가로막은 요소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민주당 지지층 최대 동원 체제가 이 선거 구도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내의 유일한 진보 정당이었던 녹색정의당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고 녹색정의당의 경우는 전통적인 이제 진보 정당의 이 오늘날의 이 선거에서의 득표 논리가 두 가지 축이 있었어요. 진보 정당도 첫 번째 축은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제3지대 정당 논리입니다. 그래서 기성의 양당이 첫째 부패했기 때문에 둘째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유능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다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제3지대 논리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일반적인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을 끌어오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방식의 설득 논리가 하나의 축이고 그래서 신선한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지금의 제3지대 정당도 다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하나의 축이고 또 하나의 축은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대변하는 정당을 찍어야 된다. 요 논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2004년에 민주노동당이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이런 일부 슬로건을 통해서 이제 내보였던 그런 측면의 논리인데 요게 한 축이 원래는 있죠. 그래서 이 두 개 축을 가지고 제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제3지대 정당 지지 논리로 좀 벌어서 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대변하는 정당을 찍어라라는 논리를 확장할 수 있는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이런 구조가 성립이 돼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한 투트랙 전략이어야 되는데 그동안의 원내의 진보 정당의 딜레마가 뭐냐면 제3지대 정당 지지 논리로 어느 정도의 정치적 역량, 정치적 자원 확보를 해도 그걸 다시 제3지대 정당 논리를 확장하고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데에 투입을 하지 않으면 이 제3지대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게 딜레마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그래서 정의당으로 상징되는 지금까지 원내 진보 정당의 흐름이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대변하는 정당 찍으십시오라는 논리에 사실은 충분히 투자를 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원내 진보 정당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또 대중운동과 사회운동, 노동운동 여러 가지 측면의 대중운동들이 쇠퇴하는 어떤 국면이 같이 이 서로 영향을 준 어떤 그러한 측면도 있겠죠.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국면으로 오면서 또 이 정의당의 경우에 녹색정의당의 경우에는 그런 국면을 또 적극적으로 돌파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제3지대 정당 논리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당적인 어떤 에너지를 유지해 온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어땠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3지대 정당들이 난립을 했고 무엇보다도 조국혁신당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의 제3지대 정당 논리를 선거의 문법으로 이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 가장 좋은 전략이 우리는 미래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능력 있는 미래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찍더라도 비례대표 후보에서는 이 정당 투표에서는 그래도 미래 세력인 정의당을 찍어주십시오라든지 이런 전략을 통해서 제3지대 정당 논리를 가지고 득표 전략으로 이어왔던 건데
그걸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완전히 깨버린 거잖아요. 조국혁신당이 다 가져가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색정의당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별다른 득표 논리를 선전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소위 말하는 비례연합정당이라는 데 참여하지 않고 나름대로는 가치연합이라는 걸 해서 녹색당하고 이 비례연합, 이 선거연합을 해서 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비례 명부를 뭐 구성했다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만 그것을 설득할 대상은 원래대로 하면 없는 사람 대변하는 정당에 찍으십시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의 연장되는 어떤 득표 논리로 갔어야 되는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토대는 이미 없어진 상태인 거죠. 지금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사실은 녹색정의당은 의석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게 이번에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선거에 대한 뭐 설명은 지금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아마도 이 정도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당과 정부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여당에서는 좀 어떤 계파라든가 세력 간의 어떤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지금 말씀드렸고,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에게 지금 가장 이 뭐랄까 걱정스러운 거는 대표들의 사법 리스크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들이 어쨌든 안정적인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자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방선거 돌파하고 그 다음에 대선으로 쭉 간다라는 로드맵을 세워야 되는데, 중간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 대한 판결이 확정이 돼서, 이거는 조국 대표가 더 급할 텐데 조국 대표에 대한 판결이 확정이 돼서 만약에 의원직을 잃게 돼서 정치적 활동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조국혁신당은 사실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은 뭐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활동을 유지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답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민이 첫 번째로 있을 거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을 쭉 구성을 해놨는데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정치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뭐 상당히 또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걱정스러울 거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 위주의 어떤 중요한 정치적 자원 확보와 줄 세우기 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하나 말씀드리고, 제도적으로 보면 이번에 상당히 이제 뭐 어떤 말씀하실 게 있어서 이번에 이제 제도적으로 보면 상당히 뭐랄까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한국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한 이유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선거제도에 있어서의 비례성을 높이자는 거였잖아요. 비례성을 높이자라는 거고, 비례성을 높이자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다양성은 훨씬 더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양당 중심의 어떤 체제로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정당들이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선거제도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양당이 위성정당이라는 것을 발명을 해서 그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깼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저는 그것도 상당히 이제 한국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너무 또 이제 한국인들을 비하하면 안 되지만, 한국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떤 틀이나 룰 또는 제도 이런 걸 주면 어떤 이제 뭐랄까 빈틈을 찾아내서 그것을 이제 우회해가지고 뭔가 수를 찾아내는 거는 제가 볼 땐 세계적으로 앞서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심지어 스타크래프트를 해봐도 스타크래프트에 정해진 룰이 있는데 그걸 막 어떻게 다 돌파해가지고 세계 최강이잖아요, 스타크래프트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쪽으로는 상당히 유능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사실은 꼼수를 조국혁신당이 위성지망정당이라는 꼼수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전략을 깼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분명히 위성정당으로서의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걸 만들고 민주당 지지층에게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첫째, 그것이 먹히지 않았고, 둘째, 그것이 먹히지 않았으면 봐라,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당신들이 지지하지 않으니까 민주당의 손으로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위성정당 전략이 깨졌더니 민주당 의석수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성정당 꼼수로 돌파했는데
오히려 지금 그것에 의해서 역으로 지금 당한 것 같은 상황이 돼서 그러면 앞으로 제가 좀 무리하게 이 뇌피셜로 좀 예상을 하자면 다음 총선에는 그러면 위성 지망 정당들이 난립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친명 위성 정당, 친문 위성 정당 또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친윤석열 위성 정당, 친한동훈 위성 정당 이번에도 일부 그런 조짐이 나타났는데 자유통일당이라고 이제 전광훈 목사가 만든 그런 당들이 윤석열을 구해야 된다 이런 슬로건으로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를 뽑으세요. 그러니까 보수의 조국혁신당을 자처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성과는 크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일종의 그러한 하나의 또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 당들이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니까 다당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양당제에 종속된 왜곡된 다당제적 체제가 도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가 물 건너와서 고생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것은 결국 어떤 하나의 좋은 선거제도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뭐 이게 어떤 다당제라든가 어떤 근본적 의미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의 지향을 대변할 수 있는 당이 여러 개가 생긴다든지 이런 거는 자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은 여기서도 증명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총선은 볼만하지 않을까. 제2의 조국혁신당, 제3의 조국혁신당을 꿈꾸는 세력들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도 봤다. 네. 일단은 이 정도를 뭐 말씀드릴까요? 더 얘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저 드디어 이 시대의 위대한 스승님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진보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보당의 경우에는 뭐 이번에 그 민주당의 그 위성정당에 참여를 한 거죠. 위성정당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사실 선거라는 게 이 소규모의 그리고 또 진보정당의 입장에서는 선거를 한번 치르는데 상당한 당력이 소모가 되고 정말 본격적으로 치르려면 돈, 조직, 사람의 어떤 그 손실이 대단히 큽니다. 그것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 그리고 이제 노동당까지도 있어봤던 제가 뭐 저도 이제 잘 아는 사실인데 진보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당을 재건하고 그런 노동 현장에서 어쨌든 당을 재건한 이후에 노동 현장에서 그 당의 정치적 자원을 계속해서 어쨌든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온 거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뭐 성과가 그동안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나 뭐 이런 데서의 성과를 보면 그런 성과가 있었는데 전형적인 과거부터 이어져 온 사실은 소위 말하는 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NM 노선의 전형적인 그 전선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들의 선택,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선택은 그 전선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춰서 봤을 때는 자연스럽고 뭐 당연한 선택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점에 비춰봐도 이제 자연스럽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이는데 이번에 만약에 비례정당에 참여를 안 했으면 여러 군데서 어쨌든 지역구 선거를 치렀어야 될 것이고 그 지역구 선거를 치르면서 상당한 조직과 이 어떤 재정의 손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그분들의 나름의 성실성으로 뭐 충분히 메꿀 수 있었는지는 뭐 그렇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하면서 지역구의 대부분은 사실은 민주당에 단일화를 해줬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수백 표, 수천 표 차이로 지역구의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지역에서 그 변수를 진보당 입장에서는 제거를 해준 거죠, 선제적으로. 그 대신에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데를 가져갔죠. 그게 이제 울산 북구 같은 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확실히 가져가는 데는 실패했지만 부산 연제 이런 데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구였지만 거기서 이제 기초의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어쨌든 지역에서 자원이 좀 되어 이 노정현 후보나 이런 분으로 단일화를 민주당이 해주면서 이제 나름 좀 생색을 내려고 한 건데 만약 거기서 당선이 됐으면은 진보당 입장에서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남는 장사 했다 이렇게 평가를 더 좋게 했을 수 있겠지만 좀 그러기는 이제 부산에서는 좀 어려웠죠 이번에는. 그것도 이제 얘기하면 황당한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역의 얘기는 황당한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 아무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비례에서 어쨌든 2명 그리고 지역구에서 1명 이렇게 3명을 달성했다라는 거는 이 조직과 진보당이 그동안
추구해온 어떤 그 노선이라는 기준에서 보면은 그들 입장에서는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전선론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은 본인들이 소수일 경우에는 다른 이 소수 세력들과 연합해가지고 주류를 일단은 제키고 이 주류를 일단은 퇴출시키고 자신들이 주류가 된 이후에는 이제 다른 이제 자신들과 연합을 이뤘던 세력 중에 구주류와 가까웠던 세력들을 쳐내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이제 그런 노선에서는 그게 성공적일 수 있는데, 근데 본질적으로 진보정당이라는 거를 왜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진보정당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뭐 진보정당을 하는 주체들의 이 행복과 어떤 뭐 그런 뭐 기분 좋고 뭐 이런 거를 그런 걸 목적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얼마나 그 활동을 통해서 노동자 서민에게 도움이 되고 또 노동자 서민의 정치적인 주체들의 어떤 각성을 도모하고 또 어떻게 이 체제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도모하느냐 이런 것들이 주가 돼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하고 선거연합하는 것으로 당장 그러한 목표를 어느 정도로 이룰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 역사적으로 별로 증명되는 바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뭐 고전적인 비판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많은 비판이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당에 대한 평가는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2년 후면 지방선거를 할 건데, 그러면 이번처럼 이렇게 또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윤석열이 저런 식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게 가능한가? 내부에 저끼리 싸움이 안 날까? 하나. 두 번째, 민주당이 기존처럼 그대로 계속 갈 건가? 이제는 시비도 좀 걸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조, 3조를 한번 어떻게 다시 한번 밀어본다든지, 예? 그 다음에 이 최상병이 관련해서 특검이라도 한번 밀어본다든지, 이러면 시비도 좀 걸고, 뭐 하지 않을까? 똑같이 옛날처럼 그때 180석이나 지금 180석이나 똑같을까? 이유 전망이 좀 어때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일단 특검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도 있고, 또 조국혁신당이 지금 특검을 또 여러 특검들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특검 정국이라는 거는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검 정국이라고 하면은 아마 원구성되고 나서 5월 말부터 이제 새로운 국회는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물론 이제 남은 국회 기간 동안에도 뭐 특검,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나 이런 거는 재의결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한번 또 하겠지만, 이제 새롭게 국회가 출범하고 나서는 그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다른 특검과 또 별도의 특검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하느냐, 그리고 뭐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하는 무슨 뭐 한동훈 특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수용하느냐, 그리고 또 이 이재명 대표와는 별개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론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을 또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몇 개의 특검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를 추진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죠. 아마도 지금까지의 스타일로 온다고 하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러면 거부권 행사에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을 거냐는 200석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 이제 범야권 다 합치면 192석이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8석, 최소한 8석은 국민의힘에서 와야 된다. 그런데 그럴 수 있을 거냐는 뭐 특검의 성격과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건 장담할 수 없는 영역인데, 여기서 특검의 성격과 그 당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가령 이제 뭐 최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이나 이런 거는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수용성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최상병 특검 필요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지금 그동안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전당대에 출마할 걸로 아마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곧 열면 이제는 확실한 뭔가 비윤 타이틀로 지금 출마할 걸로 지금 이 각을 보고 있는 것으로 오늘 흐름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은 이번 이제 국회에서 넘어가면은 다음 국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국회에서는 이탈표가 뭐 그렇게 나올 것인가는 아직 잘 제가 국민의힘 상황을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당에 대한 그립을 그냥 좀 허술하게 할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에요. 당장 이 전당대회에 누가 나오냐라고 했을 때 수도권에서 생존한 나경원, 그 다음에 안철수, 그 다음에 권영세, 그 다음에 수도권 아니지만 강원도의 권성동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는데 근데 이 중에 대통령실은 상대적으로 권성동을 선호하지 않느냐 이 얘기가 벌써 있고 오늘 몇몇 의원들이 라디오 인터뷰 나와가지고 선거 패배 책임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통령에게만 책임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한동훈 책임이다 이 얘기죠. 물론 저는 뭐 다 재밌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신들 책임이 다 있지 뭐 서로의 책임을 미루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책임져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오늘 나온 또 어떤 당선인은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이재명 조국 이 두 사람은 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피의자를 만나서 이 수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민생을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만나서 민생만 얘기하면 되지 뭐 수사를 중단하라고 얘기한다든가 이런 자리는 아닌 거잖아요. 그 자리가 뭐 영수회담을 한다든가 대표들 회담을 한다든가 하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별로 어쨌든 당에 대한 그립을 놓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라고 해석이 돼서 그렇다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이 충분히 그립을 잡고 싶은 만큼 잡아지진 않을지라도 최소한 통제하는 영역에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거부권이라는 벽이 일단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지방선거 때까지 이 구도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어쨌든 3년이 남았고 지금이야 선거 졌기 때문에 레임덕이 왔다 뭐 여러 가지 뭐 대통령 탈당을 뭐 곧 요구할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만 사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대통령의 힘이라는 거는 저는 남은 임기에 사실 비례하는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요 대통령 임기가. 그래서 의지가 있으면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여당이 곤란하고 지방선거에서 참패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내가 좀 이 여당에 대한 그립을 놔야 되겠다. 여당이 좀 하고 싶은 대로 좀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전향적으로 하면 모를까. 그립을 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를 여당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가 않는 국면이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무겁지만 예를 들면 2조, 3조 같은 경우, 이태원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태원도 특검인가? 아니죠. 특별법이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남은 국회에서도 그렇고 또 이 새로 국회가 만들어져도 국정조사나 이런 거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영역들에서는 특검보다 추진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그런 데 있어서 가령 의석수는 적습니다만은 개혁신당 이준석 이런 사람들도 이 특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당선되고 나서는 약간 수위 조절을 하는데 국정조사나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걸 그 수위 조절의 어떤 명분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역으로 얘기하면 그게 어떤 소재가 됐든 국정조사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그게 이태원 참사 문제가 됐든 뭐 특별법 얘기하셨지만 또는 이제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을 국정조사 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범야권에 해당하는 그 192석에 해당하는 뭐 이 정당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아마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순조롭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전망합니다. 의대 정원 중원과 관련해서는 어떨 것 같아요? 윤석열이 물러설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하면 물러서려면 사실 벌써 선거 전에 물러섰어야 되는 건데 선거 전 어느 시점에 물러섰어야 되는 건데 그 물러설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시점에 대통령이 51분 대국민 담화를 한 것이고 그 51분 대국민 담화의 상당수는 내가 옳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까지 어쨌든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해온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고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의사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이제 와서 중구난방으로 뭐 300명, 750명, 500명 이렇게 막 던지느냐.
의견을 하나로 모으면 그걸 내가 반영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지금 의사 집단이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가 없는 구조 속에 들어간 상황 아닙니까? 특히 이제 의협의 또 대표가 이 초강경파로 뽑히면서 이 또 전공의, 개원이 그리고 이 의협의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 개원이 그다음에 지금 병원장 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단일한 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금 이미 이제 대학별로 의대 정원은 다 배정하려는 상황이고 그것을 확정하는 어떤 단계들 그리고 개별 대학에서 그것이 이 교육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단계들이 일단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그 단계 속에서 행정적으로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2,000명이라는 숫자, 밀려놓은 숫자를 배정해놓은 숫자를 유의미하게 대폭 줄인다던가 이런 것들은 별도의 명분이나 판단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 명분과 판단을 하기가 저는 이미 어렵다라고 좀 판단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선거의 진 것과는 관계없이 이게 뭐 동력이 상실될 것이다라고 전망한 일부 언론과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이 뭐 변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의사 집단에서 뭐 그 전제가 대통령 의견 변화의 전제가 되는 의견 일치를 좀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원래 총선 끝나면 단일하게 이 기자회견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쨌든 전공의들이 합의한 바 없다고 해서 잘 안 되고 이런 걸 보면 이게 결국 마지노선 5월 말까지잖아요. 5월까지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또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다시 촛불 전국 같은 게 올 가능성은 없나요? 만약에 거부권들이 계속 형성되고 심판들이 제대로 잘 먹혀지지 않을 때 다시 촛불 전국 같은 게 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런 정국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일단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고 실제로 특검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서 만약에 뭐 최상병 사건 특검에서 대통령이 실제로 이 최상병 사망과 관련된 어떤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든지 중간에 어떤 뭐 개입을 했다든지 이런 게 드러나면 그게 이제 탄핵 사유다라고 오늘 이준석도 그렇게 주장한 거고 소위 말하는 법야권이 그렇게 주장을 막 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급격하게 이제 탄핵 정국이나 이런 걸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또 민주당의 어떤 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지지층 최대 결집의 어떤 그러한 동원 체제가 작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소위 말하는 거리로 나가는 정국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특검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소위 말하는 소위 법야권 중심의 어떤 트랙이 하나가 있다면 제가 좀 뭐랄까 반쯤은 흥미롭게 보는 지점은 보수 내에서의 어떤 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흐름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패배한 이후에 저는 보수 언론을 굉장히 유심히 보는데 왜냐하면 보수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수 언론을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이제 행간을 봐야 되는 거겠죠. 어떤 분위기인 건지 어떤 기류인 건지 가령 오늘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 주필이 양상훈이라는 사람인데 양상훈 씨가 칼럼을 썼는데 조선일보인데 제목이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문제의 근원이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 제목을 쭉 보면은 윤석열 이 정권과 여당이 선거에서 왜 졌는지에 대해서 정말 뼈아프게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 화가 날 정도로 거의 뭐 신문 찢어버릴 정도로 썼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총선 이후라도 특검을 수용한다고 했으면 문제 없었을 것을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호주 대사로 임명하지 말고 최소한 수사를 다 받고 나서 임명하게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을 등등등등 다 써놨는데 그게 사실은 조선일보가 선거 기간 동안에 다 주장했던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을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말을 조선일보의 말마저 듣지 않았고 조선일보가 의대 증원과 관련돼서도 이 의사 전문가들을 모아서 가령 의대 증원의 적정 이 수준은 우리가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모아보니까 약 750명 정도다. 이 구체적인 숫자까지 훨씬 전에 제안을 하고 막 이랬는데도 안 들었습니다. 전혀 듣지 않았고 그래서 이 양상훈 주필이 볼 때 지금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불편했거나 척진 사람들만 다 당선되거나 국회에다 진출한 것이다. 그게 이재명, 조국 그런 것이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국민의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나경원, 안철수 이런 사람 다 그런 것이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리고 야당하고 협치할 수 있겠느냐? 이재명 대표도 그러지 않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안전벨트를 꽉 매야 된다. 결론이 안전벨트를 꽉 매야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조선일보는 당신들은 그럴 거고 나는 안전벨트나 매고 있겠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박근혜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과정이라는 것의 전 단계는 뭐였냐면 조선일보하고 집권 세력이 다투는 것부터 사실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 당시에 뭐 때문인지는 사실 뭐 여러 설이 있지만 그때 이제 송모 주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우조선해양하고 뭐 이렇게 엮여가지고 좋은 배 타고 뭐 그 좋아했다고 그래가지고 잡혀갔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조선일보가 그것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박근혜 정권이 우병우 수석을 저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뭐 처가에 무슨 뭐 비리가 있는데 건물이랑 뭐 넥슨이랑 무슨 좀 부당한 거래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걸 일면에 쓰기 시작하고 그거 관련해서 수사를 받는데 우병우 수석이 팔짱 끼고 이 검사한테 수사 받는 거를 멀리서 망원으로 찍은 다음에 일면에다가 실어버렸잖아요. 저 제목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팔짱 끼고 웃으며 수사받는 우병우. 이게 신문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붙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TV조선에서 뭐 최순실 나오고 뭐 그 무슨 영상 나오고 이러면서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는 결정적 계기를 그 사실은 보수가 제공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걸 볼 때 요즘에 제가 참 의미심장하게 본 게 조선일보 칼럼에 보면 김대중 전 주필이라는 사람이 역대 어느 정권도 5년 내내 여소야대였던 정권 없다. 5년 내내 여소야대라는 거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걸 의미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 차라리 뭔가 중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칼럼을 최근에 쓴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결단이라는 거는 뭐냐면 뭐 스스로 그만두라는 거죠. 차라리 조기에 뭔가 이 정권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제공하라는 차원이겠죠. 근데 저는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뭐 혼자의 어떤 의견 제시라고 쳐도 그런 얘기들이 어떤 보수층에서 막 나온다라는 걸 전제했을 때는 보수 언론이 됐든 보수 내 또 다른 권력 집단이 됐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어떤 사실이나 어떤 것들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도화선이 되고 하면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범야권이 좋아하는 탄핵 국면 이런 게 진행이 돼서 그러면 촛불전국이나 이런 게 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다만 저는 이 촛불전국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또 한 번은 우리가 또 같이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촛불전국에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소위 이제 진보 이 정당 내지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운동권이라고 할까요? 뭐든지 간에 어쨌든 진보적인 지향을 갖는 그러한 이 세력들이 지난 촛불전국도 사실은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의 정권 심판과 거의 동일한 범민주당 지지층 최대 동원 체제의 연장선에서 나온 그런 측면의 축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크고 강한 축이었고 그리고 이 좀 노동자 서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수자들 그리고 자기가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번 기회에 좀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축이 하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변되고 정치적으로 성과를 낸 축은 어느 축이냐? 민주당 최대 동원이라고 하는 민주당 지지층의 최대 동원이라고 하는 이 축이 기능을 해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촛불전국의 성과가 문재인 정권 탄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과로 이어진 거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촛불전국이 지금 이제 얼마나 지났습니까? 산수를 제가 못하니까 거의 이제 7, 8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그 촛불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진보적 지향의 어떤 세력들이 얻은 게 뭐냐? 여기서 얻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돈을 벌고 우리가 무슨 득표라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대변하고 어쨌든 우리와 함께하는 노동자 서민이 얻은 게 뭐냐라고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사실은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촛불 정국이 올 수도 있는데 촛불 정국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런 정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또 돌파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이라는 것을 또 별도의 차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대목이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의 불길한 예감은 지난 이제 촛불 정국보다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전국을 맞을 확률이 있다. 그런 것들이 좀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주 노동자라서 환율이 이렇게 바뀌는 게 사실 저한테는 좋긴 하거든요. 근데 환율도 지금 너무 심각해 보이고 경제 문제가 되게 상태가 안 좋다고 알고 있는데 집권 세력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그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 대파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어떤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없잖아요. 뭐 파업을 한다든지 임금을 인상해 달라든지 이런 식의 시도는 아마 굉장히 지지를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죠. 가령 아까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 윤석열을 만들었던 선거연합의 해체를 말씀드렸는데 그 2030 남성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뭐 젠더나 공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실망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 드린 건데 최근에 한국일보의 이제 기사를 보면은 20대 유권자들을 모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FGA라고 하는 포커싱 그룹 인터뷰라고 했는데 하는 얘기가 찍을 세력이 없다, 지지할 세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권 심판론이냐 2조 심판론이냐 즉 야당 심판론이냐 얘기할 때는 마음이 정권 심판론으로 좀 지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뭐 공정이라든가 젠더라든가 이런 단어는 이제 기대할 게 없어진 것 같은 와중에 그러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냐라고 생각할 때 가령 그게 예를 들면 이념도 아니고 또는 뭐 과거에 어떤 함께했던 경험도 아니고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나의 지금 현재 상태의 어떤 뭐 언론 용어로는 이제 민생이라고 부르는 민생. 근데 그게 뭐 경제겠죠 결국은 경제, 일자리 그리고 나의 미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제 여건 이런 건데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판단을 하면 이 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첫째. 두 번째 앞으로 이 정권이 그런 것들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 대목이 이제 그 인터뷰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다 비슷하게 느끼니까 대파 가격 875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모든 계층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발언을 전체를 보면은 대파 가격이 875원인 것은 합리적이다라고 한 게 뭐 그 자체가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875원이면 행복하겠죠.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그 전까지는 대파 가격에 관심이 없다가 그 말이 나온 이후부터 계속 지나가면서 대파 가격을 보는데 어제 지나가면서 집 앞에 있는 마트 대파 가격을 봤더니 1,700원입니다. 한 단에. 합리적 가격의 2배 수치 정도 되는데 네. 굉장히 많이 진작 내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면.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는 선거 국면인 국민의힘의 후보자들도 선거를 치르면서 많이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게 가령 대파 가격 875원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대책인 거냐 정부에. 그게 875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예를 들면 대파 한 단에 3,000원이라고 하면 3,500원이라고 하면 이런저런 쿠폰 끼고 정부 지원 끼고 그다음에 하나로마트 선착순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875원 나왔다는 건데 그게 정부 대책이면 그러면 앞으로 하나로마트 줄 서서 그러면 875원짜리 대파 사라는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물가 상황이 이렇다고 하면은 어떤 대책을 갖고 가는 거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국민의힘에 출마한 사람들이 어떤 요구나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한심했습니다. 이 정권의 답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물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생필품이라든가 일부 품목의 이런 어떤 그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10%에서 5%로 반을 깎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뭐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부가세는 우리가 그 상품을 사면서 별도로 정부에 내는 세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상품 가격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고 부가세를 내는 사람은 결국은 그 상품을 판 사람이 나중에 매출 신고하면서 내는 거잖아요. 부가세를. 그러면 부가세를 어떤 품목에 대해서 10% 내고 5%를 깎아주면
그 상품 가격이 부가세만큼 내려지는가 자동으로. 아니죠. 그 상품을 파는 사람한테 가서 가격을 내리지 못해?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그 상품에 이제 가격을 매긴 이 생산자한테 가가지고 건장 소비자 가격 내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다는 건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부가세라는 걸 그렇게 경기 조절용으로 이제 했을 경우에 낮춰줬을 경우에 복구 가능한 것이냐. 한 번 5%로 낮춰줬으면 이후에 올리기가 어려울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세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출을 줄이고 있는데 정부 지출을 줄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 지출을 줄였으면은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고물가 상황도 그렇지만 여러모로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을 방치했다라는 게 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정부가 써야 될 돈을 안 쓴 거니까 그러면은 그 상황을 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냐라는 의문도 있고 만약에 정말 돈을 안 쓰고 긴축으로 간다고 정말 우리는 긴축 위주고 건전재정입니다라고 무조건 주장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긴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서민이라든가 이런 뭐 이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령 아무리 보수 정권이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기 마련인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가세 5% 내린다는 거 외에는 사실은 고물가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들어본 바가 없거든요. 선거 과정에서. 그런 것만 봐도 오히려 부가세 5% 내리면은 오히려 인플레가 자극되지 않나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왜냐하면 그 자영업자나 또는 뭐 일부 계층의 경우에는 그 계층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구매력이 늘어날 것인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고려해 보면은 그런 얘기가 당 대표격 인사한테 나오는 걸 고려해 보면은 고물가 상황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뭐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수치상으로 관리 재정 수준이나 이런 거에 수치상으로 우리가 건전재정을 달성했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생생내는 거 하나하고 어떻게든 부동산 경기를 떠받쳐서 이 집값이 폭락하는 것을 막아보자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외에는 별다른 경제정책적인 어떤 흐름이 잡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딱 하나 감세를 무차별적으로 하겠다라는 거 그런 거 외에는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잡히는 것도 없어 보여서 이거는 어떤 노선이나 방향이나 뭐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런 무조건 모든 문제를 능력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자제하는 편인데 이 부분은 윤석열 정권은 좀 능력의 문제 아니냐 권력의 최고위층에 능력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굉장히 좁은 시야 이 감세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강남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고 이런 것 정도의 조합으로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에 불과한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치권의 그런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재벌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계속 상태가 나빠지고만 있는데 왜 아무런 그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이 작동하고 있는데 평소에 알던 거로 봐서는 그 정치와 이 경제 간의 이런 그 변증법적인 관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잘 다루고 있지 않긴 하지만 그런 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재벌 기업에 대해서요. 기업들도 그렇고 일반적인 자본의 입장에 나만의 총자본의 입장에서 이 상태는 결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총자본의 입장에서 경제 쪽에서 이제 정치 쪽으로 이제 압박이 있냐 이렇게 하자. 근데 이게 뭐 그 여러 층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 전문 용어로 뭐 최종 신고 그런 얘기도 하지만 다양한 층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전선을 하나로 휙 긋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경제 부문에 있는 자본 입장에서는 지금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질 법도 한데 예를 들면 부산엑스포 이런 데 동원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것만으로 사실 결정이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이 재벌 기업의 입장에서도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딜할 수 있는 어떤 분야도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세금이나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예를 들면 법인세도 깎아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일부 이제 성과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지만 예를 들면 사법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이 뭐 출신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검찰 조직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어서
재벌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국 정치 맥락에서는 이 자본 입장에서 여러 손해 갖고 여러모로 어렵다 하는 측면이 있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별다른 이제 어떤 임기가 3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별다른 어떤 움직임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여러모로 전국 정세에 묻어가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임기 후반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의 힘이라는 것은 남은 임기에 비례한다라고 좀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인데, 아무리 의석수가 줄어들고 전국이 어려워지고 경제 상황이 어렵고 해서 수출 기업들의 좀 부담이 되고, 물론 이제 또 환율 방어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환율 방어를 어느 정도 해서 수출 기업들에게는 좋은 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면들이 어쨌든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죠 사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으면서 간다는 심정일 것이다. 손해보면서 좀 어느 정도는 간다는 생각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되고, 정말 어려운 거는 그 재벌이라든가 이런 그 자본 중에서도 상층에 존재하는 그런 집단들이 아니라 그 자본 중에서도 이제 좀 밑에 존재하는 그런 집단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재벌기업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쨌든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랄지 소위 말하는 중견기업들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대기업들의 어떤 갈등 관계라는 거는 일종의 상하 관계라는 거는 존재하는 것이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의지를 또 갖고 갖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게 한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탄핵 이후로 좀 보면서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게 40대나 50대 사람들의 걸 보면은 자기들이 막 엄청나게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양 그런 식으로 정치에 대한 발화를 하고 엄청 그런 과격한 발언을 하면서 커뮤니티 같은 데서 예컨대 반대 의견이 나오면 빈 댓글을 쫙 달면서 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이번에도 강북을 같은 데서 공천 파동 같은 거 일어났을 때 박용진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엄청난 정치적인 효능감을 얻으면서 자기들이 대단한 일을 성취해낸 양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엄청 대단한 독립운동을 하는 양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자기들이 엄청난 개혁을 하는 듯 하지만 실 내용은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어떤 사회 문화적인 부분은 굉장히 또 보수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게 한 4년, 5년 사이에 굉장히 그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가 좀 늘 궁금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면 이 사람들이 지금 4, 50대지만 인구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 또 그대로 나이가 60대, 70대가 되면은 어떤 태극기 부대의 자리를 그대로 대체할 그럴 집단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이 그들을 그런 집단을 만들어내며 또 강화시키고 있는지 그 배경을 좀 알고 싶고, 그리고 그게 해악적이라면은 어떻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입을 해서 좀 이런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그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40대부터 50대에 걸치는, 그리고 이제 고 세대가, 그리고 이 투표율이나 이런 거 분석할 때 항상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가장 많이 있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계층이죠. 그리고 최근에 일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586 일부가 이제 60대에 접어들면서 60대 일부도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히 늘어났다 이렇게도 분석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40, 50대가 핵심 주력군이다 이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세대로 나눠봤을 때는 그 세대에 어떤 특수함이 있는 거는 단연간 사실로 확인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그분들이 30, 40대일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 세대만 특이하게 진보적이다.
그분들이 그대로 40, 50대가 지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30, 40대일 때 그 상황이 대단히 흥미롭다라고 해서 2012년에 그 지금은 MBC에서 시선집중이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을 하는 김종배 씨가 책도 한 권 쓴 적이 있어요. 근데 30대 정치학이라는 책인데 뭐 시사평론가 입장에서 쓴 책입니다. 그 책은. 근데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쨌든 사회 진출하기 시작할 때 겪었던 어떤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 보수 정권 또는 보수의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강렬한 그 분노를 하게 만드는 원체험을 제공한 게 첫 번째가 있고,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후에 이제 IMF 이후에 집권하게 되는 그 세력에 대해서도 자신들을 힘들게 했다, 어렵게 했다라고 하는 또 원체험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좀 해요, 그 책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 책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이거는 좀 무리한 얘기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소위 자신들의 어떤 진보적인 어떤, 그러니까 자신들 생각에, 그 세대의 어떤 사람들 생각에 나는 진보적인 거야라고 하는 정체성이 획득이 된 것이고, 그 정체성이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시대의 민주당 정부 또는 민주당 세력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해서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인 쪽으로 좀 쏠렸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정치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이후에 진보 정치 세력들의 어떤 득표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붕괴되고 또 여러모로 정치 환경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듯이 진보 정당을 지지하거나 진보 정치를 이제 지지했던 사람들이 연성화되면서 민주당 지지층으로 흡수되거나 그건 민주당 지지층이 합류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났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2002년부터 쭉 일어난 현상이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노풍 현상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그 세대가 계속해서 민주당 지지층 편입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소위 말하는 코호트 효과라는 게 있는 거여서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확증 편향이랄까요? 뭐 자기들만의 코드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코드로 작동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들이 그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원체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대의 특성이 나타난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다만 저는 거기서 이제 하나 좀 느끼는 거는, 어떤 사람이 나는 진보다라든가 나는 보수다라든가 하나의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할 때 물론 자기만의 어떤 타고난 기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하겠지만, 그리고 살면서 예를 들면 뭐 우리 운동권들처럼 살면서 예를 들면 내가 뭘 읽었더니 이 사상과 이념이 참 현실을 잘 설명해주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어. 가령 뭐 옛날에 뭐 예를 들면 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가 돼야 되겠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계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보라든가 보수라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념적으로 난 잘 뭔지 모르겠는데 진보라고 하는 어떤 사람, 진보라고 하는 어떤 세력, 진보라고 하는 어떤 아이콘에 대해서 저건 정말 나빠, 저건 정말 내로남불이야, 저건 정말 앞에서는 저렇게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저딴 짓을 해, 앞에서는 사회정의를 얘기하고 뭐 얘기하면서 자산이 50억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거는 정말 위선이야라고 하면서 진보는 싫어, 나는 보수야,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역으로 얘기하면 나는 진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런 좀 모든 요소가 진보야 이렇게 분석을 했다기보다는, 보수 정권이 하는 일을 보니까, 또는 보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보수라고 자처하는 어떤 세력을 보니까 저거 정말 구태적이고 저거 정말 비리가 많고 나쁜 사람들이고 나라를 망치고 외환위기를 불러오고 완전히 내 삶을 결단낼 뻔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저 보수라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는 보수를 이렇게 미워하게 되니까 나는 진보인가 봐 라고 하면서 유입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보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보수가 되는데, 그렇게 들어와서 거기서 진보적 신념이나 어떤 생각들이 강화가 되고 또 여기서는 보수적 신념이나 생각이 강화가 돼서 결국은 이제 완전히 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문제를 삼으셨던 4050 세대에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어떤 세력들, 뭐 소위 C 커뮤니티 뭐 이런 데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데 있는 그분들의 행태가 그렇게 조직화되어 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체 4050 세대가 뭐 그렇지는 않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수는 또 운동권을 아직도 하고 있는 4050도 있고 하니까 뭐 복합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다 많이 됐는데 한 개만 정치공학적으로 대답을 해주셔도 좋은데 이제 어쨌든 선거 평가를 놓고 진보 진영은 망했다. 이제 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분석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이제 울산의 이장우가 9%, 요번에 마포의 장혜영이 8%, 페미니즘은 이제 이렇게 내걸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지역을 강화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사회운동을 뭐 강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뭐 표현을 하는데 이제 기존의 대공장 경유주의 남성 노동자 중심의 체계는 무너졌고 이제 불안정 노동 체계 그죠? 미국은 이제 어쨌든 디트로이트의 백인의 고등학생의 실업 노동자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반여성 뭐 이주 문제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한국적으로 성공한 게 요번에 이제 어쨌든 차별 배제 이렇게 해서 이 저 누구냐요 그 친구 이 지난 대선 때 이제 일단 한번 재미를 봤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그걸 미천으로 해갖고 이번에 거기 동탄에서 이제 이번에 이준석이가 이제 당선이 됐고 그러면 자 이 사실은 이거는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선거 전략을 가져야 되는가? 정치공학으로 얘기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어떤 수준에서 아까 했던 사회운동이든 지역이든 뭐든 응? 근데 그쪽은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자기 조직화를 했단 말이에요. 응? 분리시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이제 사실 그 문제에 대한 이제 전 세계 좌파들이 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근데 이제 두 가지의 그 사실 외국의 사례 중에는 두 가지의 성공 모델이 있는데 어려운 모델이죠 사실. 두 가지의 성공 모델이 이른바 뭐 버니 샌더스, 제러미 코빈 이런 모델이 있었던 것이고 그건 뭐냐면은 죽으나 사나 똑같은 얘기하면서 버틴 거죠 사실 그 두 사람은. 버티고 버텼는데 어느 날 알아주더라. 이제 그런 모델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미국에서 지금은 약간 이제 많이 죽었습니다만은 뭐 오카시오 코르테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AOC라고 불리는 결국 거기도 이제 버니 샌더스 키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월스트리트 점거운동이나 이런 데서 얻어진 성과, 우리로 따지면 촛불운동이나 이런 데서 얻어진 성과를 가지고 진보적으로 조직한 후에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 그리고 확장해 나가는 의제라는 거는 그 시기에 사실은 최전선에 있었던 의제. 뭐 그 당시로 얘기하면은 가령 뭐 우리의 과거의 어떤 의제를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 뭐 소수자 의제일 수도 있고 뭐 그게 빈민이 될 수도 있고 또 여성 운동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최신의 전선에 있는 문제를 막 얘기하면서 그걸 확장적으로 가져갔던 거거든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게 기후 위기도 있었던 것이고, 근데 우리의 실정과 맞느냐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후 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 여성주의도 있었을 것이고, 거의 이제 제가 볼 때 AOC는 두 개 축으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통용이 바로 되는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그 두 가지 모델이라는 거는 결국은 때를 만난 거 아닙니까? 때와 시기를 만난 거거든요. 조건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작정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은 뭐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거의 그 제러미 코빈이나 버니 샌더스의 뭐 제가 좀 우스개로 얘기하자면 뭐 건강에 받쳐줬으니까 사실 버틴 거죠. 사실 건강에 받쳐주지 않았으면 이루기 어려운 성과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대안이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라는 걸 전제하고 그러면 성과를 내기 어려우면 전략이 없어도 되는 거냐 요거를 오히려 물어야 될 시점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원내 진보 정당이든 원내에 있는 진보 정당이든 전략이 실종이 됐다 이게 좀 이제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 성과는 없을 수 있는데 전략은 있어야 한다. 가령 그 전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이제 민주노동당 활동하고 이럴 때는 그 당시에 이제 말로 하면 지금은 뭐 안 맞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말로 하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때는 이제 진보정당을 민주노동당이 활동하면서 민주노동당이 세 가지 지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막 일군의 이제 활동가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이념적 지향으로서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민주적 사회주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가령 소위 이제 뭐 이른바 삼인주의나 또는 소련식의 이제 국가사회주의가 아닌 뭔가의 이제 민주적 사회주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은 다른 용어일 수도 있겠지만 이념적으로는 그런 지향, 그리고 일종의 이제 방법론적으로는 진보적 구조개혁. 그래서 가령 100%의 대중운동을 통한 행동만을 중시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구조개혁을 하는데 굉장히 그것은 긴 기간이 걸리고, 그리고 여러 이제 단위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진보적 지향이라는 게 분명한 구조개혁을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방법론. 그 다음에 당의 형태, 당의 전략에 있어서는 사회운동적 대중정당. 그래서 대중정당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런 대중정당이라고 하는 형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회운동과 교류하고 사회운동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대중정당이어야 한다. 이런 세 가지 틀을 갖고 가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 보면은 그게 그 당시에 비웃음을 하실 수도 있고 지금 와서도 웃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도 큰 틀에서는 그런 전제들은 제가 볼 때는 통용될 수 있는 전제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을 평가하면 가령 제가 녹색정의당이 이렇게 의석도 제로인데 너무 이제 좀 아프게 얘기하는 거는 미안한 거지만, 장기간의 민주노동당서부터 이어온 원내정당의 장기간의 그런 활동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면, 아까 말씀드린 게 제3지대 정당이라고 하는 그 득표 논리에 재투자가 계속 일어나면서 한 방에 그거를 잃는 과정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말하면 자기 보존 논리에만 국한된 활동들이 강조됐던 거예요. 물론 노력을 여러 가지를 했죠. 예를 들면 심상정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살찐 고양이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예를 들면은 중요하다고 우리가 여기는 노란봉투법, 농성도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단식도 하고 여러 노력을 했지만, 이 당이라는 조직의 차원에서 보면은 언제가 선거고 그 선거를 위해서 당 조직을 어떻게 추스러야 되고 빚을 얻어야 되고 자원을 투입해야 되고 그 사이클에 맞춰서 사실은 운영되는 것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것은 조직과 멤버들이 노쇠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사회운동을 통해서 충족되지 않아서이기도 했지만, 전략의 붕괴라는 게 분명히 저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운동적 대중정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념지향이라고 하는 걸 너무 강조하고 싶진 않지만 그게 뭐든 간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이념지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연성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사실 이제 조직 보존 논리에만 집중하게 된 거 아니냐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원외정당의 경우에는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원외정당은 제가 볼 때는 폐쇄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게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의 좀 생각이에요. 저도 원외정당 활동을 장기간 했는데, 진보신당도 하고 노동당도 이 초기에 했는데, 노동당으로 이름 바뀌고 나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건 냉정한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폐쇄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그 당시에도 이제 진보신당도 그렇고 노동당도 그렇고 당 활동을 하면 사실 일반적인 이런 정세, 근데 이제 정세라고 하면 엄청 이제 거창한 얘기 아닙니까? 정세 얘기하면 벌써 세계 정세부터 막 얘기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대중,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반적인 노동자 서민을 만났을 때 그들과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우리 간의 얘기를 하는 것에 매몰되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모여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어느 조직, 어느 파가 어디를 장악했는데 거기서 노동자 선거를 했는데 어디가 이겨서 어떻게 됐다, 제일 많이 얘기를. 근데 그런 것들 사실은 그런 것들에 갇히고 있는 게 전략의 붕괴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황과 조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때를 위해서도
전략을 상정하고 그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늘 고민하고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를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축은 유효한 것 같은데 그걸 추진하는 게 폐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좀 우리의 틀 바깥에 있는 존재들하고 계속해서 교류하면서 하는 그런 방식들을 바깥으로 나가면서 하는 방식들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녹색 정의당이 됐든 어느 정당이 됐든 전체 사회운동 내에서의 어떤 자신의 이 위치나 어떤 주체로서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로드맵이나 구상이 있지 않으면 지금 상황 돌파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유튜브 방송이 미친 효과가 굉장히 컸다. 이에 대해서 주목할 부분들,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유튜브 방송이 미친 효과가 컸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부분인데 유튜브 방송은 크게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지가 이제 좀 됐죠. 유튜브 방송의 역할이라는 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는 레거시 미디어라고 부르는 TV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매체들의 역할을 이제는 대신한다.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뉴미디어라는 매체들이 이전부터 사실은 해왔어요. 그게 팟캐스트가 등장하면서부터 사실은 이 일반적인 매체가 해오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신했죠. 그게 이제 뭐 낙곰수로 대표되는 이런 세력들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역할을 쭉 해왔는데 유튜브가 이거는 화면도 제공이 되니까 이번에 완전히 이제 좀 강화가 됐고 특히 이제 거의 방송국처럼 하는 유튜브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레거시 미디어를 대체를 했는데 이 레거시 미디어를 대체를 한 것은 물론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레거시 미디어를 대체를 한 것까지는 기술의 흐름이 그렇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이게 두 번째 효과, 정파화되는 효과가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민주당 유튜브가 있는 거고 국민의힘 유튜브가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진보 유튜브가 있고 보수 유튜브가 있다 언론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유튜브들이 진보 성향 유튜브에 가면 예를 들면은 자기들의 불리한 뉴스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유튜브 가면은 예를 들면은 비명 행사의 공천 이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민주당 이 추종 유튜브에 가면 근데 이 보수 유튜브에 가면 또 거기 가면은 국민의 불리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유권자들의 자기 확신이나 확증 편향을 강화했다. 이런 게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현상은 이게 단지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이렇게 나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민주당 중에서도 어떤 유튜브는 친명 유튜브, 어떤 유튜브는 비명 유튜브, 어떤 유튜브는 모르겠어요. 거의 과격한 것만 하는 유튜브. 그렇게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데, 요게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정파의 자기 동원 체제를 또 곧 자체로 만들어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김어준 씨가 그분은 어쨌든 TBS에서 라디오 방송을 하다가 거의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그 유튜브 방송을 한 건데 거의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정파의 자기 동원 내지는 복원 체제가 유의미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를 들면 공천에 대한 영향력이나 이런 것까지도 오히려 민주당에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거의 반공식적인 루트가 이번에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단지 이 기성 매체를 대신하는 어떤 그러한 대한 매체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지지층을 동원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정파의 어떤 출구 입구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유튜브다. 이게 상당히 앞으로도 그런 성격이 강화될 걸로 보여서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게 나타내는 결국은 우려되는 거는 결국 그 유튜브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어떤 폐쇄성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확증 편향이 강화되고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부분들이 커져서 정치 자체가 어쨌든 왜곡되는 것은 가장 큰 문제겠죠. 앞으로도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볼 것 같아서 그것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이 제야 친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친명이 사실은 이렇게 되게 사회운동이 가까운 그룹들이 사회운동 출신인데 이를테면 이제
586이 80년대 운동 전통에 있던 사람들이 친문에서 가깝다는 시민운동 쪽으로 이렇게 펼쳐나갔던 그룹들이 친명에 가깝고, 근데 이제 지금 조국혁신당 보수인 이들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별로 사회단체 베이스가 아닌, 하지만 그 2000년대 이후로 되게 이렇게 친노의 어떤 정치적 흐름을 같이 해왔던 이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럴 때 조국혁신당이 아까 이제 뭐 깨끗하고 유능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하여튼 깨끗함은 모르겠고 조국이 이미 이제 그렇게 확인됐던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의 긴 전투성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어떤 제야성이랑도 연결되는. 그래서 사실 이게 조국의 사법 리스크가 조국혁신당에 생각보다 영향을 덜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이들의 어떤 전투성, 결집력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제3지대의 개혁신당이랑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사실 개혁신당은 그 조건에서 나름 상당한 성공을 거두기도 한 건데, 이 제3지대에서 이들의 등장의 의미가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힘대 이제 민주당 이거를 이제 신자유주의 좌우파로 보지만 전 세계적인 어떤 정치 지형을 보면 이 신자유주의 좌우파가 되게 헷갈리는, 그러니까 우파가 주도한 신자유주의를 한국에서는 이제 신자유주의 좌파가 되게 폭력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약간 그 어떤 이 좌우파의 이데올로기의 정립이나 아니면 그걸 실제로 지지해줄 수 있는, 이를테면 미국에서 트럼프를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어떤 그룹을 실제로 조직하고, 바이든도 어쨌든 자기 조직해서 이렇게 어떤 노조는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한 채로 사실은 한 20년이 오는 동안 그 이데올로그 역할을 해준 이들이 사실 이렇게 분리하여 등장한 사건이라고 좀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국힘이나 민주당은 그런 이데올로그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조직도 되게 취약해서 뭔가 이렇게 세력이라고 하긴 어려운.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 이렇게 어떤 식의 이 정치 지형 재편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이렇게 이후에 어떤 한국 사회 정치에서 좀 되게 중요한 어떤 것이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그럴 때 저는 이 어떤 진보 정당이든 아니면 이제 사회운동 포함해서 이렇게 되게 중요한 과제가, 어쨌든 이 양당에다 불만을 느끼는 대중이 되게 많다는 건 계속해서 확인되어 왔는데, 그러니까 이 비판을 넘어선 이렇게 어떤 이데올로기든 어쨌든 이제 개입 가능한 어떤 담론, 이걸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사회운동적 대중정당을 강조하는 방식의 전략으로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념을 강조하거나 이런 거 이상의 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냐라는 되게 이렇게 큰 도전?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이렇게 운동 진영에 던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대충 그 사이에서 이렇게 이게 정치 지형에서만 진보 정당에 허용됐던 제3지대가 아니고 사회운동 전체에 그냥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게 있는데, 지금은 이게 약간 진보 정당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숙제가 던져진 상황 아닌가? 약간 이런. 일단 깨끗하고 유능하다라는 거는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게 아니고 제3지대 정당의 전형적 논리가 그런 형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조국혁신당 지지층 사이에서 사실은 지지 논리가 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언론 보도나 이런 것도 쭉 보면은 그게, 그래서 반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현대의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에서의 지지층 동원 논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니까 찍어주세요보다는 상대를 반대해야 되니 우리를 찍어주십시오에 가깝다, 이 말씀을 드린데, 조국혁신당에 대한 이 지지 논리를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윤석열을 혼내줘야 되는데 혼내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내줘야 되는데 누가 혼내줄 수 있냐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한테 당한 조국이 혼내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조국이 복수를 잘할 것 같아서 조국 대표가 뭐 예를 들면 아까 사법 리스크든지 2심에서 유죄를 받았든지 뭐 하여튼 입시 비리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일단 제쳐두고 윤석열을 혼내줘야 되겠기에 윤석열 혼내주기 가장 적합한 존재인 조국 대표한테 지지를 준다. 이 논리가 한 축이 있어요. 근데 또 한 축은 이건 이제 윤석열 반대라는 전선이 있는 거죠. 조국 혁신당의 그 지지 논리 중에. 근데 또 한 축이 뭐가 있냐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찬다가 있어요. 그거는 가령 그것도 이제 세분화하면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든다도 있고 이재명의 민주당의 현역들이 마음에 안 든다도 있고 이재명 민주당이 한 공천의 어떤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실망했다도 있고 여러 갈래가 있지만 그게 뭐든 간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요 하나의 전선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쪽 이 윤석열을 반대한다와 이재명의 민주당, 그러니까 전체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족한다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전선이 만나면서 사실은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것들이 실체화된 거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윤석열을 왜 혼내주지 못하냐, 조국이 확실하게 혼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론은 사실 호남 지역이나 이런 데서 강하게 지금 더 강하게, 물론 모든 지역에 있겠지만 더 강하고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나 이런 데 잡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가서 인터뷰해보거나 그러면 그런 데서 강하게 잡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좀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건 수도권이나 이런 데 가까운 데서 좀 많이 잡히는 것 같고, 그런 차이는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양쪽의 논리가 만나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현상이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요 조국 혁신당에 이제 독자적으로 나타난 어떤 그러한 맥락이어서, 원래는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동원할 수 있는 민주당 지지층이 요 정도밖에 안 되던 거를 확실하게 윤석열, 결국은 이 민주당이 불만족스럽든 뭐가 어쨌든 간에 조국 혁신당이 등장함으로써 윤석열 반대 전선이 크게 넓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민주당 지지층의 최대 동원 체제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원래는 이재명의 민주당의 최대 동원력이 한 요 정도 됐다고 하면, 그게 조국 혁신당이라는 또 다른 메뉴가 하나 등장하면서 이 정도가 다 동원할 수 있는 체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국 혁신당에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이 뭐 개별적으로 과거에 이제 뭐 어떤 활동을 했는지까지는 저는 이제 뭐 확인한 바는 없어서, 그게 어떤 성격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저는 뭐 제 입장에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번 뭐 추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런 역학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요거를 이제 선거위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까 사법 리스크를 말씀드린 거는 이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조국 대표가 유죄가 확정되고 2심 판결대로 구속이 될 경우에, 뭐 구속이 되거나 뭐 징역이 될 테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조국 대표가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뭐 감옥에 가서 운동을 하고 뭐 플랭크를 하고 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이제 못 하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조국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건데, 뒤를 이어서 그게 뭐 신장식 변호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황운하 의원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인데, 조국 대표만큼의 그러한 어떤 이 윤석열 반대 전선을 유지를 하고 또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구심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존재감이 있을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이 하나가 있고, 그게 유지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조국 혁신당은 없어지는 거냐, 이게 아니라 민주당하고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일부 언론이 이제 예상하는 거는 나중에 가면, 여기서 나중이라는 거는 뭐 2년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3년 걸릴 수도 있고, 다음 대선이 오기 전에는 결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하고 하나로 재편되는 과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상들이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두고 볼 일이긴 하죠, 그런 문제는. 두고 볼 일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당들의 조직이나 어떤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이데올로그들의 어떤 존재나 이런 것들의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놀라운 세상이죠, 사실은. 뒤집힌 세상입니다. 이데올로그가 과거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그런 역할을 막 대체하고, 근데 국민의힘은 그마저도 사실은 없죠. 그마저도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없고, 저는 뭐 이런 얘기 공개적으로 잘 안 하지만 민주당 이데올로그는 김어준 씨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 역할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데올로그의 수준이 뭐 높든지 낮든지 간에. 그리고 그 이데올로그가 조직을 동원하고 정파를 계속 정파의 어떤 정치적 자원들을 충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공천에 당의 공식적인 어떤 그 의사결정이 반영돼야 된다고 하는 공천의 일부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왜냐하면 그 지지층에 가서 결국은 경선이나 이런 데서 힘을 쓰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지금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조가 처음에는 저는 길게 못 가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관통해서 윤석열 정권이 됐는데도 유지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것 자체는 또 비판적으로 보고 뭐 의문을 갖고 있지만 쉽게 볼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보의 전략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깨끗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강요하자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사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깨끗하게 사는 와중에 그걸 가지고 남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거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사람인 것은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를 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뭐 그게 사회운동적 대중정당이 됐든 진보적 구조개혁이 됐든 민주적 사회주의가 됐든 너의 민주적 사회주의 지향 안에 이렇게 혼내자는 게 아니라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전략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 세계 좌파들이 답을 못 내서 참 그것이 힘들고 고민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런 전략과 고민을 오늘날에는 소위 말하는 우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도발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게 오히려 극우파들이다. 그리고 그 극우파들이라는 사람들은 또 포장지는 또 자기들이 뭐 꽤 진보적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에 이제는 강령이 뭔지도 이제는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국민전선이었던 뭡니까 이제 당연히 국민연합인가 뭐 그 예를 들면 르펜의 경우에도 저는 이제 그 논리나 이런 것들이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프랑스 여성을 지키자 이런 논리를 하는 거잖아요. 여성의 존엄을 지키자. 이것만 들으면 여성주의 정당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여성의 존엄을 누구로부터 지키느냐? 무슬림으로부터 지킨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극우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런 전략들인데 요런 식의 전략이 예를 들면은 진보에 필요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또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어서 이 답을 내기는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제3지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열망이나 또는 필요성이나 수요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전략이 없고 그런 전략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의 현실에서는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전략을 하면 우리가 제3지대에 있는 영역을 우리가 진보적인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 이 영역을 확보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잘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조건이 아니냐. 그래서 녹색정의당이 지금 영석인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과 때가 영원히 안 오진 않을 것이고 올 건데 그 조건과 때가 왔을 때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 오히려 그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을 아까는 드렸다. 그래서 조국혁신당부터 여기까지 오는 얘기가 그런 말씀이었다.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기 들리는 것 같아서 그냥 크게 뭐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9시가 넘었어요. 일단 오늘 정말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뭐 라디오 방송으로 따지면 뭐 엄청난 이 분량일 것 같은데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정치의 좀 선거 전후 좌우를 안 가리고 정치 지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한번 들어봤고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토론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이 얘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도 이러저러한 단기간에 이제 정세 전망이나 우리 이 스탠스를 잡는데 필요한 얘기, 좋은 얘기 오늘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고. 뭐 장황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과거에 어쨌든 진보 운동을 같이 했고 이렇게 운동권이 아니어도 진보적 활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지난 대선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막 지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막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막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막 조선일보하고 뭐 협업도 하고 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20대이고 이럴 때는 그런 얘기를 이제 뭐 듣고 하면, 그때는 이제 잘 모를 때니까 건너듣는 얘기였을 거잖아요. 그런 사례들은. 근데 뭐 변절했다라든지 뭐 나는 변절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오늘날에는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그 정치적인 이것도 하나의 문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굴레 같은 건데, 뭘 반대할 것이냐의 이 문제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 정권을 거치면서 민주당을 반대해야 한다 라는 맥락에서 민주당 반대를 해야겠기에 윤석열 지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논리였던 거고, 지금도 민주당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 반대해야겠기에, 예를 들면 한동훈한테 약간 약한 모습이 나온다든지, 또는 조선일보하고 협업하면서 뭔가 길을 찾는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거꾸로 얘기하면 민주당에 투항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민주당에 투항이라는 표현 아직 그냥 운동권의 때를 못 벗어가지고 민주당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잡혀가고 검찰 수사받고 이러는 분도 있는데, 과거에 같이 활동했는데, 그런 분들 보면서 왜 저렇게 갔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생계가 어려운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성과들이 고파서 그런 분도 있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보수를 반대해야 된다, 이 어떤 진보라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가신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맨날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맨날 정치 뉴스 보고 하면서, 아까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뭐 많은 얘기했습니다만, 다 여기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사실 제가 막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를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진보 정치가 됐든 어떤 운동이 됐든 어떤 사회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를 반대하는 거를 넘어설 때야 전망이 서는 거고, 그거를 남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전략과 어떤 조건이 마련될 때야 제대로 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망망대해에 뗏목 하나 타고 가는데, 바다가 막 이렇게 파도가 칠 때마다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파도가 칠 때마다 뗏목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배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뭔가 배를 더 큰 걸 뭐 어떻게든 구하고, 이런 노력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파도의 흐름만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맨날 얘기하니까, 파도가 이렇게 칠 때는 우리는 노를 이쪽으로 저어야 되는데 왜 그랬지, 이제 이런 얘기만 이제 하는 게 결국 그 반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에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많은 말씀 드렸지만, 이런 얘기들이 좀 혹시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이런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뭔가를 반대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 뭔가를 모색하거나 고민하는 데에 대한 고민에 이르게 되는 조그만 뭔가의 그런 계기가 되면, 저는 참 그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전망을 갖고 예, 마지막으로 박수 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